안녕하세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육아로 정신 없을 때는 언제 다 키우나 싶었는데 지금은 벌써 큰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역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저도 친오빠랑 둘이 남매로 컸기 때문에 지금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세요. 지금이야 같이 보낸 세월이 있어서 참 귀여운 어머님이지만 예전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도 정말 특이한 분이구나 싶기는 했어요. 주변에 꼭 아기는 없는데 사람 속 터지게 하는 사람들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딱 그런 종류의 시모였습니다. 요즘은 시모가 이상한 말을 해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잘 알죠. 하지만 이렇게 시모와 잘 지낼 수 있기까지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네요. 여기서 사연을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고부 갈등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 저처럼 이겨낸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물론 극복하기 어려운 고부 갈등도 있고 무조건 시댁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시모와 비슷한 분이 있다면 저처럼 이겨낸 사람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라고 쓰게 됐습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해서 막상 제 이야기를 쓰려고 하니 서론이 좀 길었네요. 지금부터 시모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행에 다니면서 대출 금융상품을 담당하는 은행원이랍니다. 지금도 일을 하면서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저는 원래도 성격이 신중한 편이라 소개팅을 한번 하더라도 오래 고민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인이 중견기업 다니고 재치 있는 사람이라길래 선뜻 소개팅을 나가게 됐어요. 듣던 대로 남편과는 처음 봤을 때부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여러 번 밥을 먹고 대화를 하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둘 다 서른 초반 결혼 정년기의 나이에 만나게 된 사이라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중견기업에 다니면서 남편은 돈도 착실하게 잘 모아둔 상태였어요. 사치 부릴 줄 모르고 허세 없는 모습의 남편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어른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처음이라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평소 은행에서도 나이 지긋하신 고객분들 상담도 잘 해내던 저였지만 막상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간다니까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인사 가기 며칠 전부터 바짝 긴장하고 있는 저를 보며 남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그렇게 엄하신 분들 아니야. 엄마가 성격이 조금 특이하시긴 한데 나쁘신 분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성격이 특이하시다고? 도저히 감이 안 오네. 우리 집이 나랑 남동생 아버지 이렇게 남자만 셋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엄마 성격을 감당 못 하겠어. 엄마가 좀 특이하긴 해. 근데 정말 나쁜 의도는 아니야. 처음이라 적응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 나쁜 의도 없는 분이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긴장하는 저를 보면서 시모가 조금 특이하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이하다는 기준도 애매하고 정말 만나 뵙기 전까지는 모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당일 시댁으로 갔죠. 시부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시모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집 말고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했는데 시모가 집에서 제대로 음식 준비해서 먹자면서 집으로 초대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시부가 식당을 해서 그런지 시모는 시부를 위해 외식보다 집밥을 더 선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시부모를 마주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시모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글쎄, 시모가 짙은 와인색으로 된 융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겁니다.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죠. 시모는 키 165쯤에 통통한 체형이었어요. 조금 끼는 듯한 융 드레스에 반짝거리는 목걸이, 게다가 화장까지 곱게 하시고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시모를 보자마자 저도 놀랐지만 같이 들어온 남편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시모의 옷을 보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옷이 이게 뭐야? 왜?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있잖니. 집에서 입는 홈드레스야. 오늘 처음 보는데 언제 이런 걸 입어? 그냥 편하게 하면 된다니까 왜 그래 또? 얘는 참, 아유, 우리 아들이 엄마 옷에 관심이 없네. 아, 엊그제도 입었는데 일단 들어와. 남편은 시모를 보면서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고 시모와 눈이 마주친 저는 잘 어울리신다고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그러자 시모는 저를 보면서 신이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융드레스 자주 입는 편인데 이런 색이 처음이라 못 봤다고 하는 것 같네. 이런 옷 소재 좋아해요? 내가 하나 선물로 줄까요? 네?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은 키가 크셔서 잘 어울리시는데 저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아유, 어쩜 말도 이렇게 잘할까. 은행원이라고 했죠? 네,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럴까, 그러면? 내가 며느리 되래가 인사 온 건 처음이라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 많았는데, 진짜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서 신경 많이 썼어. 오늘 많이 먹고 가. 시모는 처음 만나고 대화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정말 특이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특이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래도 남편 말처럼 나쁜 분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긴장하고 시댁 갔을 때와 달리 조금은 특이한 시모와 몇 마디 나누면서 긴장이 쭉 풀렸고요. 시모는 조금 특이했지만 유쾌한 성격으로 분위기를 잘 풀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부가 무뚝뚝한 성격이라 그런지 시모가 대화할 상대가 있으면 신나 보였죠. 게다가 아들 둘의 무뚝뚝한 시부와 살아서 시모는 며느리가 생기면 정말 잘해주고 싶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처음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 온다고 시모는 정말 근사한 음식을 차리고 계셨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시모가 식탁을 안내해 줄 때 식탁에 있는 음식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보통 시댁에 인사 가면 한식으로 준비해 주시지 않나요? 아무래도 요리도 한식이 더 편하고 처음 다 같이 부담 없이 먹기에는 한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시모가 준비한 음식을 보고 저는 정말 웃음이 났습니다. 시모는 스테이크를 준비해서 한 사람씩 앞에 놔준 거예요. 근데 자리마다 와인잔도 있고 나이프에 포크까지 정말 의아했습니다. 시부는 식탁을 보자마자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그냥 밥이나 차리지 이게 뭐야? 반찬도 없이 고기만 한 접시 떨렁 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 엄청 비싼 고기야. 아, 며느리 될 사람이 오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아, 누가 이런 걸 좋아해? 이럴 거였으면 내 식당으로 가지 그랬어. 맨날 먹던 것만 먹으면 좋아? 새로운 걸 해줘도 그래. 와인은 누가 먹는다고? 물이나 가져와. 당신이 직접 물 가져다 먹어. 하여튼 식당 하는 사람이 차려주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시모는 시부의 등살에 꿋꿋했어요.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허탈한 웃음을 지었고요. 그날 시모 컨셉이 고급진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로 준비했다고 저한테 엄청 신경 많이 썼다면서 저녁 먹는 내내 얘기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시댁에 인사 가면 형제 관계는 어떤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또 하는 일은 자세히 어떤 일인지 묻는다고 하던데 저는 그날 제 얘기보다 시모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시부가 시모를 보면서 반상회 온 것 같다고 그만하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도 시댁이 분위기가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시모가 스테이크를 준비한 걸 불평하던 시부도 맛있다면서 결국에는 잘 드셨고요.
그런데 시모가 준비한 음식이 양이 작았는지 시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집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지?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해. 오늘도 아침부터 신경 쓴다고 열심히 준비하던데 마음은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걸로 배도 안 찰 텐데 밥 먹으러 나갈까?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나야 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니까 괜찮어. 시부는 무뚝뚝했지만 시모를 보면서 장난치듯 웃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왔을 때 강렬한 인상을 준 시모도 있었지만 시댁 분위기가 정말 화목해 보여서 좋았어요. 시부가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따로 대화해 보니까 시모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부를 보면서 자란 남편이라면 평생을 살아도 될 만한 남자라고 느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부모를 보고 남편과의 결혼에 확신을 얻었던 것도 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다녀온 날 친정엄마는 시댁 식구들 어땠냐고 한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가 좀 특이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자기 얘기하고 다니는 게 낫지. 괜히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며느리 흉만 보고 다녀. 친정엄마도 시모가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다면서 말해주셨어요. 저도 시모가 조금 특이해도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결혼 생활은 시모라는 큰 산을 넘어야만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모였어요. 결혼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모는 저를 시댁으로 따로 불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 혼자 일찍 퇴근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장식장에서 정체모를 상자를 꺼내더라고요. 내용물이 뭔진 몰라도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귀중한 물건 다루듯 신중하게 꺼내는 시모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되게 중요한 물건 같아요. 설아야, 내가 너 줄 게 있어서 불렀다. 내가 40년 동안 보관했던 건데 며느리 생기면 꼭 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네 시어머니인 것처럼 나한테도 시어머니가 있었겠지 않겠니? 이게 그때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물건이야. 정말요? 뭔데요? 40년이면 엄청 귀한 물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보여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넣어주려고 부른 건데. 자, 이제 네가 잘 관리해서 예쁘게 써. 진주 목걸이야. 정말요? 이 비싼 걸 절 왜 주세요? 우리 며느리 물려줘야지. 나는 정말 며느리 생기면 꼭 주고 싶었어. 이거 근데 진짜 진주예요? 얘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럼 이게 모형인 줄 알아? 딱 봐도 진주잖아. 세상에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정말 잘 보관해서 대대손손 물려줄게요. 저는 시모를 보면서 기쁜 얼굴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제가 보석을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광택은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목걸이를 유심히 보는데 시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부탁이 있어. 나이가 드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어딜 가도 다 몸에 금 붙인이 있더라. 근데 나만 없어. 내 손 좀 봐 얘. 허전하지 않어? 아버님이 잘 사주실 것 같은데 안 사주세요? 빚 좋은 개살구야. 네 시아버지 얼마나 알뜰한지 돈 관리도 다 자기가 하고 나는 용돈 타서 쓰잖아. 그러니 갖고 싶어도 살 수가 있나. 그래서 친구들 중에 나만큼 부치가 없어. 아버님이 너무하시네요. 하나 좀 사주시지. 너는 이해력이 떨어지니?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귀한 진주 목걸이 주셨는데 제가 살게요 해야지. 아버님이 너무하다는 말이 왜 나와? 아주 눈치가 없어.
아, 금이요? 근데 요즘 금값이 비싸던데요? 그럼 지금 내가 금만도 못하다는 거냐? 나 선물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니에요. 금값이 비싸니까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잘 상의해 봐. 그리고 종로 금은방에서 보자. 결국 저한테 바라는 게 있던 시모는 목표를 달성했고, 저는 시모가 준 진주 목걸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저는 어떤 진주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준 건 가짜였어요. 동묘시장 혹시 아시나요? 거기서 옛날 용품이나 구제옷 등 이런 걸 파는 곳인데 누가 봐도 거기서 하나 들고 온 것 같은 싸구려였어요. 정말 10,000원도 아니고 5,000원이면 충분히 살 것 같은 가짜였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작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 나면 양가 어른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모 생각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이 금팔찌 해달라고 하시던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무슨 금팔찌야? 너무 비쌀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곧 어머님 생신이기도 하니까 하나 해드리는 건 어때? 지금 금값이 30이 넘던데 부담스럽지 않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해드리자. 대신 우리 엄마도 같이 똑같이 해드리면 되잖아. 양가 부모님이 우리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결혼도 했는데 제대로 해드리자. 그래서 저와 남편은 큰맘 먹고 돈을 마련해서 시모와 친정 엄마 사드릴 금팔찌 살 돈을 준비했어요. 이럴 때 제대로 해드려야 나중에 아쉬운 소리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모한테 당한 진주 목걸이 사건도 있고 해서 시모와 종로 금은방을 가기 전에 저도 시모를 놀려줄 가짜 금팔찌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시모는 제가 금팔찌를 사서 왔다니까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팔찌를 꺼내면서 보여드리니까 시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가서 샀어? 손목 사이즈도 재야 될 텐데. 어머님 척 보면 척이죠. 저는 한 번 보면 사이즈 금방 다 알아요. 이거 디자인 제일 잘 나가고 엄청 비싼 거예요. 얼마짜린데? 어머, 내 손목에 채우니까 너무 예쁘다. 나도 내일 가서 자랑해야지. 얼마나 비싸길래 손목에서 빛이 난다, 빛이 나. 이거 근데 얼마짜리냐? 10,000원이요. 뭐? 10,000원? 아니 요즘 금 시세가 얼만데 이게 10,000원이라는 거야? 장난해 지금? 당연하죠. 이거 가짜예요, 어머니. 뭐야? 가짜? 너 지금 먹이겠다는 거야? 어머님도 저 주신 진주 목걸이 가짜였잖아요. 귀신은 속여도 저는 못 속여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딱 봐도 가짜인 거 다 티나요. 그리고 금붙이 갖고 싶으셨으면 그냥 말을 하지. 왜 돌아가신 분까지 꺼내면서 거짓말을 하세요? 가짜인 게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럼 이 금팔찌도 가짜지만 제 마음은 진짜 진심으로 생각해서 드리는 거니까 잘 받아주세요. 뭐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하고 다녀? 너는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마음만 진짜면 된다면서요, 어머님. 저도 마음은 정말 어머님 위해서 해드린 거예요. 그 덕에 저는 금팔찌 해드릴 돈 굳어서 저녁에 소고기 사 먹어야겠어요. 뭐야? 그래, 내가 너 괜히 놀렸어. 미안하다.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나 금팔찌 제대로 하나 해줘라. 솔직하게 말하라면서. 네, 그러니까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하시지 말고 그냥 말을 하세요. 그래, 알았어. 얼른 가서 금팔찌 해오자. 아유, 신난다. 내가 종로에 봐둔 금은빵 있어. 시모는 신이 났는지 손가방을 들고 앞장서서 나갔어요.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먼저 걸어가는데 그 모습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속였다는 게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시모가 워낙 특이한 사람이라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전업주부여서 시부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느라 늘 돈이 없는 상태였어요. 게다가 시부는 워낙 알뜰한 분이라 돈 관리도 엄청 엄격했습니다. 그러니 시모는 갖고 싶은 것도 마음 편히 사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마음 먹고 남편과 상의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정말 뿌듯했던 건 시모한테 금팔찌를 선물로 드리자 사진까지 찍어서 핸드폰 배경 사진으로 해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안 사드렸으면 어쨌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 팔찌는 아직도 하고 다니시는데 선물 드린 보람이 있네요. 그렇게 시모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처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시모를 적응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결혼은 실전이라는 말처럼 막상 가족이 되니까 특이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리 성격이 유쾌해도 시모도 자식 둔 엄마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 있던 시동생이 제가 결혼 당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가끔씩 시동생 용돈을 주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대뜸 난감한 부탁을 했어요. 은행에서 일하고 점심시간이었는데 시모가 대뜸 전화해서 들뜬 목소리로 이런 부탁을 하시더군요. 혹시 출근했니? 네, 그럼요. 평일이잖아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혹시 주변에 괜찮은 여자 없나 해서 은행에 여직원들 많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중간에 주선하는 게 좀 난감해서 저는 잘 안 해서요. 너도 우리 아들 소개로 만난 거잖아. 네,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주변에 괜찮은 분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어머님한테 중매 부탁했어요? 아니, 네 시동생 혼자 있잖아. 너 결혼한 거 보니까 첫째가 표정도 좋아지고 안정감 있게 잘 사는 걸 보니까 둘째도 장가 보내고 싶어서 그렇지. 네? 그런데 도련님 아직 시험 공부 중인데 어떻게 소개를 받아요? 똑똑해서 시험 금방 붙어. 이럴 때 여자 생기면 시험 공부도 도와주고 좋을 거 아니야. 저는 시모 말을 듣고 기겁을 했어요. 세상에 저한테 대뜸 주변에 괜찮은 여직원 없냐더니 시동생 여자를 소개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자가 이해심이 바다처럼 넓다고 해도 아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남자를 선뜻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야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 소개시켜 줄 사람이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정중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도련님 연애 시작하면 공부에 방해만 될 텐데 그냥 혼자 두는 게 어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공무원 시험 떡하니 합격하래야.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데. 네, 그럼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험 보고 나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뭐야, 은근히 하나 있는 시동생 무시하는 것 같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험에 방해될까 봐 그래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끊어. 별꼴이야 정말. 어머님 솔직히 시험 공부 중인 게 백수나 다름없는데 뭐라고 소개를 해요?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사람만 멀쩡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정말 속물이네 진짜. 끊자. 시모는 한껏 삐진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전화를 마치고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제가 한숨을 쉬자 무슨 전화길래 그러냐며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라는 말은 안 하고 지인과 한 전화인 것처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 중인 친구인데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죠.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여직원 남직원 할 것 없이 다 놀란 표정들이었어요. 그리고 제 말을 들은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 공부 중인데 어떻게 연애를 하냐? 애초에 연애를 하면 공부 방해될 텐데 합격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야? 백수나 다름없는데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데이트 비용은 있는 사람이 쓰면 되는데 시험 공부 중인 사람 정말 부담스럽다 얘.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데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의 뜬금없는 부탁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 있는 시동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연애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 호감형의 키도 크고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번 시동생을 만나면 시험만 붙으면 여자들이 줄을 서겠다고 말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동생이 준비 잘해서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동생도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 했고요. 이런 상황에 갑자기 시모가 시동생 주선을 하라니 황당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시동생이 저한테 난감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해요. 낮에 일 저는 정말 몰랐던 일이에요. 엄마가 형이 잘 사는 거 보니까 저도 얼른 좋은 사람 빨리 만나길 바랬나 봐요. 안 그래도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 저도 놀랐어요. 며칠 계속 여자 좀 만나라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 몇 번 말해도 도통 듣지를 않으세요. 저도 방금 집에 왔다가 엄마가 하는 말 듣고 이제 알았네요. 괜찮아요, 도련님.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정말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게요. 네네. 아, 그리고 엄마한테는 제가 말 잘할게요. 앞으로는 오늘 같은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시동생 전화를 받고 오해를 풀었어요. 시모가 중간에서 시동생 의견 묻지도 않고 말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전화해서 사과까지 하는 시동생을 보니까 더 황당하더군요. 남편도 이런 시모와 있던 일을 듣고 어이없는 표정이었어요. 연애가 왜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시험 준비를 누가 선뜻 다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20대도 아니고 30이 넘어가는 나이에는 진짜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은 워낙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라 공부도 한 2년 정도 하다가 공무원 합격해서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시모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던 게 시동생은 공무원이 되고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는 여직원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시험 공부하던 시동생을 시모가 괜한 걱정을 한 거죠.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조금 더 시동생을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모는 이런 식으로 사사로운 걱정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모가 그때 어떤 의도인진 이해하지만 저는 그때 시모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차라리 은행 가서 일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어느 정도 배가 불러서 출산이 가까워질 때 시모는 저희 집을 거의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시모 집에서 쉬는 건지 우리 집에서 쉬는 건지 모를 정도였어요. 늘 저를 보러 오면 시모는 쓸데없는 참견을 했죠. 목이 말라서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으면 뜨거운 물을 마시라고 하거나 집안 청소를 하면서 많이 걸어 다니면 애 빨리 나오면 안 좋다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다 저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 거 누구보다 잘 알죠. 하지만 저도 산모고 누구보다 기다렸던 축복 같은 첫 아이인데 설마 제가 제 몸을 관리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모를 보며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어머님, 저도 다 병원에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에휴, 내가 그래도 임신하고 출산을 2번이나 해봤는데 나도 거의 반의사야. 그래도 계속 옆에서 이러시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보기에 겨운 소리 한다. 나는 큰아들 임신했을 때 시집살이 하느라 집안일도 하고 무거운 짐도 들고 그랬다니까. 너는 내가 많이 편하게 해주는 거야. 정말 집에 한 번 들어오면 하루 종일 옛날 얘기부터 요즘은 뭐가 맛있고 재밌는지 미주알 고주알 전부 말했어요. 정말로 제가 걱정돼서 온다기보다 그냥 하루 종일 같이 떠들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집에 없는 척 했더니 전화까지 해서 2~3시간을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차라리 은행 가서 일을 하는 게 더 태교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제대로 화가 나서 시모한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제가 출산일이 가까울수록 시모는 제가 은행을 계속 다닐지 아닐지 엄청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 낳고 어린이집 다닐 때쯤에는 다시 은행에 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놀란 얼굴을 하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너무 빨리 가면 잔병치레만 하고 애한테 안 좋지 않어? 그래도 일하려면 어린이집에 맡겨야죠. 애기 어릴수록 엄마랑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너무 빨리 간다. 요즘 뉴스에도 어린이집 문제 많다고 맨날 나오던데. 요즘 관리 잘 된 것도 있고 친구가 애기 보내고 있는 곳이 있어서 우선 그쪽으로 생각해 보려고요. 아유, 불쌍하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 가고 나는 다 내 손으로 애들 다 키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들 둘이 잘 컸잖아. 안 그래? 너도 될 수 있으면 욕심 부리지 말고 집에서 애 키워. 네 남편 돈 못 버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왜 불쌍해요? 그리고 저도 다 애 생각해서 어린이집 보내는 거예요. 클수록 하고 싶은 거 많아지면 전부 해주고 싶어서요. 그래도 맞벌이 부부 밑에서 자란 애들은 정서적으로 안 좋아 보여. 엄마가 5살 될 때까지는 키워야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 너도 애 잘 키우고 싶으면 직접 돌봐. 시모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 아이를 두고 너무 빨리 어린이집에 간다며 불쌍하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맞벌이 부부 밑에서 큰 애들은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 보인다면서 저보고 애를 5살이 될 때까지 제 손으로 키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두고 아예 안 키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하원하고 나면 어차피 제가 보게 될 텐데 무엇이 문제인가 싶었죠. 그리고 그때는 시모가 저를 마치 애는 뒷전이고 은행 일이 우선인 사람처럼 말을 해서 괜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모성애도 없는 엄마처럼 계속해서 저한테 애는 5살까지 키우라는 말을 하루 종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말했죠. 어머님, 요즘에는 혼자 벌어서 애 먹이고 입히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저도 다 태어날 애 생각해서 결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돈보다 엄마가 옆에 있어 주는 게 중요하다니까. 솔직히 애 낳고 키우는 건 제 몫인데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불쾌해요. 저도 나중에 애가 잘 크길 바래서 한 선택인데 정말 너무 어머님 생각만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 말대로 하랬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너 친정 부모님도 맞벌이해서 그렇게 다 꼬아듣는 거 아니냐? 뭐라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 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요? 그렇잖아. 맞벌이 부부 밑에서 큰 사람이랑 똑같네 뭐. 사과하세요. 저희 부모님 한 번도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거나 일 바쁘다고 소홀하신 적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일하면서 열심히 사는 부모님 보면서 배우고 자란 것도 많고요. 어이구, 그래. 내가 아주 못할 말 했다. 시어머니가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새겨드리면 될걸. 뭐가 이렇게 날이 석에 들어. 저도 되도록 좋게 듣고 싶은데 어머님이 제 친정 부모님 얘기까지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좋게 들어요? 그래, 내 탓이다, 그래. 시모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괜히 심술을 부리면서 나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은 시모 말을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제가 이렇게 꼬아듣고 있냐는 말은 참을 수가 없었죠.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지만 정말로 저는 불안함을 느끼거나 힘들게 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돌아오셔서 저와 동생들 돌봐주시고 성실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규칙적이고 성실한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책임감 있게 잘 자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저를 보면서 친정이 맞벌이를 해서 그런 거냐면서 조롱하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한마디 했던 거죠. 이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자 남편은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한 말 미안해. 내가 다신 그러지 말라고 말할게.
그냥 이제는 집에 좀 그만 오라고 할게. 나 정말 참을 만큼 참았던 거 알지? 어머님 의도에 좋은 뜻인 거 알지? 근데 듣는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어머님도 정말 그만하셔야지. 알어. 내가 중간에서 너무 무신경했어. 내일부터는 정말 그만 오라고 꼭 당부할게.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오지 말라고 하면 시모가 또 삐질 게 뻔했죠. 그래도 그때는 정말 시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남편과 시부에게 한 소리씩 듣고 저희 집에는 못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편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긴 했죠.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선뜻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며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사과를 받고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시모가 딱 이런 스타일이었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눈치가 없어서 주변 사람 환장할 때까지 말하다가 상대방이 화내면 그제야 사과를 했죠. 그래서 시모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다만 눈치가 없어서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 많은 임신 기간이 지나고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첫 아이를 안아보고 느낀 감동은 정말 자식 키워본 부모만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모도 손자가 건강하게 잘 태어났다며 제일 기뻐했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100일쯤 지났을 때는 시댁에도 자주 갔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시모만 보면 아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겁니다. 사람만 보면 빵긋빵긋 웃는데 시모가 워낙 손짓도 크고 목소리도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주말이라 시댁에 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손자를 보고 기뻐하는 시모는 박수를 치면서 아들을 안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아들이 기절할 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에 놀라서 우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우는 아들을 안아 달랬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심통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좋다고 예뻐해 주는데 울고 그래? 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하다뇨. 애들은 다 울면서 크는 거예요. 어머님 박수 소리에 놀랐나 봐요. 사내 놈이 뭐 그런 소리에 놀라고 그래? 그렇게 크면 어디 가서도 예쁨 못 받아. 다른 집 사내 아이도 갑자기 큰 소리 나면 우는 애들 많아요. 제가 몇 번 부탁드렸잖아요. 예뻐하시는 건 좋은데 큰 소리에 잘 놀라니까 조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수를 치시면 어떡해요. 오랜만에 봐서 좋아서 그랬지. 됐어. 손주 준다고 나도 장난감 샀는데 안 줄 거야. 은행 다니면서 돈 버는 네가 사줘라. 시모는 정말 삐져서 손주 주려고 산 장난감이 있었는데 정말로 안 주셨어요. 참 유치하고 기가 찼습니다. 큰 소리 들리면 놀라는 애기들 많지 않나요? 안 그래도 목소리 큰 시모가 웃음소리도 큰데 박수까지 치면서 아이고 우리 손주 하면서 오시니까 애가 겁을 먹고 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애가 울었다고 미리 사둔 장난감도 안 주겠다면서 베란다로 치웠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시모를 보면서 왜 어린 손자한테 삐지냐고 웃을 정도였어요. 결국 그날 시부가 시모 대신 아들 주라면서 장난감을 건네주셨어요. 이런 시모 덕에 어이없는 웃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쯤 되니까 이해할 수 없던 시모도 점차 이해가 가긴 했어요. 전업주부로 평생 자식들만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 자식들 전부 자기 밥벌이 하겠다고 바쁘니까 좀 적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적적하고 허전했을 시모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뭐라 해도 크게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부가 중간에서 잘 끊어주기도 해서 괜찮았어요. 그러다 시댁이 이사를 하면서 사단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가 워낙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는데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서울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이사를 갔던 거예요. 대출이 50%가 넘었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20년씩 갚아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리해서 이사를 가긴 했다는 생각을 하긴 했죠. 그래도 시부가 워낙 알뜰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아파트 구매 대출 이야기를 전혀 까맣게 모르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바로 시모 때문이죠. 그때가 설 당일이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따로 시댁으로 불렀어요. 이사하고 기뻐하던 시모가 갑자기 힘이 없는 목소리로 앞길이 막막하다며 설 당일에 전화를 해서 저더러 혼자서 시댁으로 와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댁 갈 준비하다 말고 어린 아들을 남편한테 맡기고 혼자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모가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시모 잔을 치우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설인데 왜 장 본 것도 없고 다 썰렁해요? 답답해서 그래.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어서. 이사하고 좋아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식구들 다 건강하고 집에 아무 일도 없잖아요. 내가 정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글쎄 네 시아버지 가게 닫고 싶단다. 갑자기 가게를요? 왜요? 아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 내가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돈 좀 달라고 했더니 먹고 죽을 애도 없대. 그리고는 식당도 때려칠 거라고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 오랜다. 그냥 하신 말 아니에요? 에이, 설마요. 정말 다들 건가 봐. 나한테 식당 하면서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냐고. 자기도 이제 힘들다고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던지. 그런 모습 처음 봤어. 그동안 별일 다 있어도 장사 접겠다는 말은 안 하던 사람인데 나도 기가 막힌다. 저는 서울에 집까지 사놓고 갑자기 가게를 닫겠다는 시부가 의아했어요. 정말 그럴 뿐이 아닌데 이상했죠. 그런데 그때 시부한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정말 빵 터졌어요. 시부는 문자로 저한테 이렇게 보냈더군요. 설아야, 혹시 네 시애미가 돈 얘기 꺼내면 절대 주지 마라. 얼마 전에 나 몰래 신용카드 쓰다가 카드값이 100만 원도 넘게 나와서 내가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했다. 혹시 돈 얘기 꺼내면 절대 도와주지 마라. 나중에 알고 보니 얼마 전에 시모가 시부 몰래 신용카드를 쓰다가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시부랑 한바탕 한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겠다고 돈 좀 달라고 했으니 시부가 줄 리가 있겠습니까? 시모가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으니까 그동안 시부가 돈 관리를 해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친구들이랑 여행은 가고 싶은데 네가 나 좀 보내줄래? 네? 아버님 힘드신데 지금 어떻게 가시려고요? 그냥 계세요, 어머님. 내 팔자야. 다른 친구는 며느리가 보내준다는데 나는 남편도 며느리도 다 안 된다고만 하네. 지금 상황이 놀러갈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평생을 집구석에서 이렇게 늙어 죽어야지 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행을 가. 그것도 해외여행을. 에휴, 친구들 가는 거 부러워나 해주지 뭐. 시모는 갑자기 해외여행을 저한테 보내달라고 하시더니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술을 한 잔 더 들이키고는 한탄을 하셨어요. 무슨 초상이라도 난 것처럼 우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 그럼 우리 아파트 대출금 좀 내줘라. 시댁이라도 부모처럼 생각해야지. 네? 한 달에 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제가 어떻게 내요? 너 은행 복직해서 다시 다닐 거라면서 맞벌이 부부가 그 정도 돈도 못 내줘? 그건 너무 억지죠. 애 낳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 우리도 부모라면서 네 시아버지 힘들어서 가게 접겠다잖아. 어차피 시부모 둘 다 무일푼이면 생활비 보태준다거나 대출금 내주거나 똑같지 않아?
그리고 은행 봉급 세잖아. 연말 보너스도 잘 나오고 남편이랑 둘이 버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리고 저랑 남편도 갚아야 될 대출금도 있고 애도 키워야 한다니까요. 누가 공짜로 내달래? 나중에 이 아파트 유산으로 물려주마. 20년만 눈 딱 감고 내줘.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잖아. 저는 시모의 말에 전혀 공감이 안 됐습니다. 대체 한 달에 200이나 되는 대출금을 내면서 거의 은행 집이나 다름없는 집을 유산으로 주겠다니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시부가 무리해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온 것 같았는데 시모 마음대로 유산으로 주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도 시부가 진짜 식당 접는 것도 아니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시모를 보며 말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어머님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부로 며느리 사직합니다. 마지막 세배 드릴게요. 그리고 세뱃돈은 필요 없고요. 뭐야?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이렇게 바라시는 게 많은데 제가 도저히 어머님 며느리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알아서 척척 알아듣고 대출금 20년 동안 꾸준히 갚아줄 수 있는 능력 있고 인품 좋은 며느리 찾아보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말 시모한테 세배를 하고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그러자 시모는 다급하게 쫓아와 제 어깨를 붙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너 어디 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님, 아니죠. 아주머님, 저 방금 며느리 그만둬서 남남이에요. 뭐야? 아니 설날에 이게 무슨 말이야? 나 그냥 해본 소리야. 네가 해준다고 나섰어도 정말 그렇게 지낼 마음 없었어. 미안해. 다 장난이야. 넌 그걸 진심으로 들었어? 너 진짜 귀여운 구석이 있었네.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시모는 갑자기 제 볼을 잡고 예쁜 며느리라며 칭찬을 하더군요. 그러자 저도 빵 터지고 말았죠. 결국 시모는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그때 마침 시부가 들어왔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같이 있는 저를 보고는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부는 시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 흥청망청 쓴 건 생각도 안 하고 괜히 며느리를 털어먹으려고 그래. 미안해. 아니 난 진짜로 당신이 다 접는 줄 알고 급해서 그랬어. 당신이 밖에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고 함부로 쓰니까 그렇지. 앞으로 용돈도 없어.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찾아봐. 아, 여보, 그래도 한 번만. 내가 앞으로는 절대 신용카드 함부로 안 쓸게. 당신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정신을 차려. 얼른 일자리 알아봐. 일을 해야 며느리한테 이상한 트집을 안 잡지. 결국 시모는 새해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했고 그날 남편은 그 해프닝이 지난 후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왔어요.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서야 웃음을 빵 하고 터뜨렸습니다. 결혼 1년 후 새해부터 정말 시모 덕에 웃음 넘치는 시작이었어요. 그날 이후 시모는 설이 지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일을 하는 게 성취감도 느끼고 좋다면서 기뻐했어요. 어쩌면 시모는 성취감을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범 같은 시어머니도 황등같이 휘어 살랬다는 말처럼 어려운 시모도 싹싹하고 성의껏 대하면 집안이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무조건 말도 안 통하고 특이한 시모라고 무시하고 살았다면 지금처럼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안 좋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좋게 생각하면 또 좋아지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능력 있는 며느리 말고 다정한 며느리로 남고 싶네요. 그래서 제 자식들에게도 단란한 가정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지금은 큰애도 훌쩍 커서 유치원에 다니고 둘째 딸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시모는 여전히 소일거리를 하면서 손주들 간식 사주는 재미로 사십니다. 이렇게 평생 화목하게 잘 살고 싶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대화 나누며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